콘크리트 수축은 옛날에는 자기 수축을 몰랐어요. 그래서 건조 수축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 문헌을 보면 전부 건조 수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콘크리트를 이제 믹싱을 해서 수축에 대한 것을 관찰을 했는데,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었어.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 풀을 세게 해야 되죠. 풀을 세게 하느라고 물을 좀 적게 넣었어요. 당연히 물 시멘트 비를 낮춰야 강도가 높아지니까 물을 적게 넣었어. 그러면 건조 수축이 줄어야지. 물을 조금 넣었으니까. 그런데 실험해 보니까 더 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거지.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정말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지랄 맞은 재료라 그랬어요. 정말 지랄 맞은 재료. 집어뜨려 막 그냥. 그거는, 인간이 무식해서 그런 거지. 콘크리트는 내가 무슨 잘못이야? 뭐 이런 거죠. 지들이 모르니까 그러지. 이런 건데,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수분이 증발해서 수축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수분 증발과는 무관하게 혼자서 줄어드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자기 수축이야. 혼자서 그냥 자기 수축. 요거는 시멘트 양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고강도를 만들려고 물은 적게 넣고 시멘트를 많이 넣었어. 그랬더니 자기 수축이 더 커진 거죠. 건조 수축은 줄었는데 자기 수축이 커졌어. 그래서 토탈 수축은 더 커졌어. 이런 거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재료 분야에서 이제 연구자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콘크리트의 슈링키지다, 수축이다. 수축 안에는 자기 수축과 건조 수축이 있고, 도심지에서 그 자동차 매연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 탄산 수축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축은 콘크리트가 굳어져 가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것인데, 자기 수축은 시멘트가 수화 반응하면서 수축하는 거고, 드라이 슈링키지 건조 수축은 내부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수축하는 현상이다 라고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을 한 겁니다. 지금 KDS 1420의 강도 설계법 기준의 일반 사항에 해석 모델이 있어요. 변형률을 계산하는 수식이 있는데, 그거는 건조 수축 변형률이에요. 그래서 콘크리트 학회에서도 재료 전문가들이 요거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수축도 포함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유로 코드에는 요것도 최근에 이제 다 포함시킨 걸로 내가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수축에 대한 거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좀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대강 알려진 거는 대강 슈링키지 스트레인이 200에서 700 마이크로 스트레인쯤 된다. 이것만 보면 0.000이니까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얘가 균열을 일으킨다 라고 얘기를 하죠. 구속이 있을 때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해요. 이건 철근 콘크리트 책에 내 그림을 그린 건데, 여기 PSC지만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콘크리트만 갖고 만들었어요. 그럼 얘가 시간이 지나면 엡실론 SH만큼 자연스럽게 수축이 돼야 돼. 자유수축이에요. 자유수축인데 여기다 철근을 넣었어. 철근을 넣었더니 콘크리트가 자연스럽게 수축을 해야 되는데 철근이 수축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죠. 방해를 하고 있어서 엡실론 SH만큼 줄질 못하고 엡실론 CS만큼만 줄었어요. 그러면 철근이 없었으면 이만큼 줄었을 텐데 철근 때문에 오히려 이만큼 늘어난 상태예요. 콘크리트는. 그래서 이 늘어난 것을 못 견디면 균열이 생기는 거죠. 철근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콘크리트가 굳어져 가면서 자꾸 같이 줄재우고 그래. 그래서 철근 입장에서 요만큼 줄었어. 그래서 철근은 시간이 지나면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거고, 콘크리트에는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못 견디면 균열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수축균열이 생기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죠? PSC에서 박스 걷어 이런 데서 이런 수축 균열 생기면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예, 포스트 텐셔닝 하면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거 괜히 손대지 말라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메커니즘을 일단 이해를 합시다. 자, 이런 걸 줄이려고 하는 게 뭐 무수축 콘크리트 이런 걸 하는 거죠. 수축을 아예 안 생기게 미리 배합을 해서 시공을 하면 균열이 없다. 결국 수축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조물에 나타나는 거는 기둥이 딱 잡고 있으니까 보호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수축 때문에 L이었던 길이가 L'으로 줄어야 되는데 못 줄어. 기둥이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인장 응력 때문에 균열 생기고, 프리캐스트 패널을 먼저 하고 위에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를 더 씌우기로 했는데 밑에는 프리캐스트 부재는 슈링키지가 끝났어. 안 줄어. 위에 지금 타설한 애들은 지금부터 줄어야 돼. 근데 밑에 애들이 못 줄게 붙잡고 있어. 그래서 인장 응력이 작용하니까 균열이 생기는 거고. 옹벽도 마찬가지죠. 옹벽도 하부 기초판 먼저 타설하고 여기 있는 점선이 시공 이음면이에요. 그래서 박스 걷어도 항상 아랫부분 먼저 타설하고 복부나 상부 플랜지를 이제 나중에 타설하는데, 밑에 거는 수축이 끝났으니까 최적 변화가 없는데 위에는 지금부터 줄어야 돼. 줄어야 되는데 여기 다올바까지 있어서 철근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못 줄게 밑에 애들이 막 방해하고 있어, 늘어나게. 그러니까 얘가 늘어난 것처럼 된 거죠. 못 견디면 찢어져요. 그래서 지하철 현장을 가도 혹은 박스 걷어 현장을 가도 복부에 여기 균열들이 듬성듬성 발생합니다. 지하철도 그래요. 지하철도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지하철에 시공 잘하는 데는 한 30m마다 하나씩 있고, 배합이 좀 안 좋고 그러면은 막 5m마다도 막 생겨요. 게다가 수하열도 좀 영향을 미치면은 요 밑에 부분의 균열이 추가로 더 생겨요. 수하열 때문에도 열이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지, 이 밑에서는. 그래서 이런 균열들이 생긴다. 특히 옹벽이다 지하철 같은 데는 앞으로 전진을 하기 때문에 여기 타설하고 그 다음에 이거 타설을 하죠. 그러면 여기 먼저 타설해서 얘는 굳었고 얘를 지금부터 타설했어. 그러면 이 기존의 벽체가 얘를 또 구속해요. 새로 타설하네. 그래서 여기는 경사진 균열이 생겨요. 이쪽에는 요게 붙잡고 있어서 그래. 이쪽에 옆에 인접하는 놈이. 이게 없었으면 수직으로만 생겼을 텐데 밑에 것만 붙잡고 있으면. 근데 얘가 먼저 타설이 됐기 때문에 얘 나중에 타설한 거에 이쪽에는 경사진 균열이 좀 생깁니다. 이쪽에 가면 그런 현상이 좀 덜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구속작용이다. 그래서 수축균열에 대한 부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밑에 사진은 제가 토론토에서 찍은 거예요. 토론토 시내에 차 타고 이렇게 가다 옆을 딱 보니까 교량 난간인데 이게 딱 보이더라고. 균열이 쫙쫙쫙쫙. 다행히 전날 비가 와서 그래. 비 온 날 균열이 잘 보입니다. 여기에 물을 머금어가지고. 보시면은 밑에 거가 구속을 하고 있죠. 위에 거 콘크리트 타설 나중에 했고.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균열이 나타납니다. 이런 균열은 관통 균열이에요. 단면이 찢어졌어, 완전히.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데는 이제 물이 새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에서 이제 방수 처리를 막 해야 되죠. 방수포 대고 뭐 하고 이런 방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부등 건조 수축이라는 게 있죠. 수축이라는 게 어디서 생긴다고? 건조 수축? 물이 증발하면서 수축하는 거라서 이 안에 있는 물기가 증발을 할 때 어디에서 증발하겠어요? 표면에서 증발하죠. 벽체 표면에.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물이 벽체 표면까지 가. 그래서 거기서 증발을 해요. 그러니까 표면은 수축이 되는데 안쪽은 물이 남아 있어. 그래서 바깥쪽이 줄어들려고 하는데 못 줄어들게 안쪽에서 방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깥쪽은 인정이에요. 안쪽은 밖에들이 줄어들려고 그러는데 수축이 심하니까 안에는 물이 많아도 수축이 덜 되고 있는데
표면에 있는 애들이 자꾸 줄자고 그러면서 막 눌러. 그래서 같은 단면에 안쪽은 압축이고 표면은 임장이다. 항상 균열은 당겼을 때 찢어지는 거라 그랬으니까 표면에만 균열이 생깁니다. 이건 관통균열이 아니죠. 표면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부등건조수축이라고 부릅니다. 같지 않다. 건조수축이 달라. 같은 단면이라도 안하고 밖이하고 달라. 그래서 부등건조수축인데 이게 재밌는 게 철근이 표면 근처에 배치되어 있으면 철근 따라서 균열이 생기거든요. 철근이 표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향을 안 받아서 지멋대로 막 찢어져. 방향성이 없지. 그래서 이 건조수축균열이 방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 구분은 철근 배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 이거는 관통균열이 아니니까 물이 새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시공하는 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크립하고 슈링키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냐? 그래서 제가 강의 노트에 8가지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 놓고 학부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시간에 외우지 마라.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야지 외우면은 다 까먹어. 이제 헷갈리니까. 압축 강도가 하이면은 대강 슈링키지가 로우예요. 대강 슈링키지로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 압축 강도가 높다는 거는 골재를 많이 썼다는 얘기고 풀이 세다는 얘기야. 풀이 세게 하려면은 물론 시멘트를 좀 많이 넣긴 하지만 물은 적게 넣으니까. 그래서 보통 압축 강도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슈링키지가 줄어든다 생각하면 돼요. 물론 더 클 수도 있어. 자기 수축 때문에 더 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상대 습도가 높으면 대기의 습도가 굉장히 높아. 조금 있으면 우리 이제 장마철 될 텐데 습도가 높으면 콘크리트 안에 있는 수분이 증발을 잘 못하겠지. 그러니까 슈링키지가 로우에 줄어들 거다.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더운 날 증발을 많이 하겠지. 그죠? 슈링키지 하이에요. 물 시멘트 비가 높으면 물을 많이 넣었다는 얘기 아니야. 아무튼 물을 많이 넣었으면 당연히 슈링키지 높아지겠지. 시멘트 향이 높으면 뭐가 많아진다고? 크립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토지니어스 슈링키지도 커진다고 그랬죠. 자기 수축도 커진다고. 그래서 시멘트를 많이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시멘트 많이 쓰면은 3가지가 안 좋아. 첫째, 수화열이 너무 높아지고, 크립이 너무 높아지고, 슈링키지가 너무 높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시멘트를 많이 쓰는 거를 부배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리치예요. 부자다 이런 뜻이야. 너무 많이 써 시멘트. 그래서 시멘트 양을 1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를 만들 때 400kg이 넘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넣어? 라고 생각하는 정도예요. 400을 넘으면 좀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그 이하로 쓰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러나 또 강도가 안 나오니까 현장에서는 시멘트를 좀 많이 쓰는 추세야.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재 크기 및 형상, large and simple이면은 슈링키지가 적게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2개 그려놨는데 직사각형 단면하고 요게 왕자 단면하고 2개의 최적은 똑같아. 그럼 콘크리트 물량은 똑같아. 어디가 슈링키지가 많겠냐? 왕 슈링키지죠. 한자로 임금왕이에요. 임금왕자. 킹 슈링키지야. 왜? 표면적이 굉장히 넓으니까 증발하는 면적이 굉장히 많으니까 빨리 증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이 어떤 단면의 수축이 크냐? 이게 설계 기준에 슈링키지 모델 계산하는데 이게 들어가요. 최적하고 표면적의 비율이 높을수록 슈링키지가 많이 생기는 거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 슈링키지 뿐만 아니고 이걸로 설계하면은 시공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싫어해.
거푸집 짜는 분들이 야 이씨 누가 설계했어. 거푸집 짜려면 이거 무지하게 많이 쓰는 거죠. 철근공도 싫어합니다. 야 철근 여기다 어떻게 넣으라고 이게. 레미콘 타선한 사람도 싫어요. 바이브레이터 안 들어가 막 이게. 그래서 설계하는 분이 시공을 생각해서 단면을 좀 정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공이 간편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단면이 안 좋은 설계야 이게. 또 구조적으로도 안 좋아요. 슈링키지 쪽에도 안 좋고. 그래서 단면은 아무튼 시공이 편한 그런 단면을 선정하는 게 설계자들이 신경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설계사에서 일하다가 시공사에 갔다가 또 다시 설계사에 오고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고, 그게 안 되더라도 설계하는 분들이 자꾸 현장을 가보셔야 됩니다. 가서 시공하는 모습을 보고 설계 반영을 하고 그래야 이제 좋은 설계가 돼요. 자, 초기 제하 재령. 크립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누차 A동, B동 얘기 계속했어요. 그리고 하중 지속기간, 당연히 오래 하중이 올라가 있으면은 크립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은 재령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모델이 나와 있는데 이 모델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항해상태 설계법 기준에 있어요. 이 모델이. 그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면 시멘트 종류와 양생 방법에 따라서 달라요. 다른데 대강 보면 압축 강도 발현은 28일 강도를 1이라고 봤을 때 그때 발현 속도를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형상이죠. 그거에 비해서 인장 강도는 좀 덜 증가해요. 압축 강도보다는 좀 덜 증가하고 탄성 계수는 더 적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증가하는 거는 압축 강도는 많은 변화가 있고 탄성 계수가 제일 변화가 좀 적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다만 이 모델이 얼마나 잘 맞을까? 콘크리트 구성 재료 배합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했는데 횡구석 효과,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진 설계 때 적용되는 것이고, 리처트가 1928년에 정수합일 때 요계수를 4.1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철근을 배치한 경우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요 기둥 단면인데요. 원형 기둥 사각형 단면에 여기 띠철근 배치한 거에 따라서 요 횡 압력을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원형 단면일 때 이렇게 계산하고 사각형이면 이렇게 계산하고, 여기서 B, I 요거는 요 간격이요. 띠철근 사이의 간격. 그래서 모델을 제시하는데 이거는 본래 맨더라는 분이 만든 모델입니다. 내진 설계에서 맨더 모델을 많이 써요. 사람 이름이에요. 맨더는 그 뉴질랜드의 캔터베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미국에 이제 교수로 간 분이고 뉴욕 버팔로에 거기 교수로 이제 계신 분입니다. 내진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 맨더 모델이 나온 이후에 많은 모델이 죽었어. 그래서 옛날에 대학원생들한테 야 횡구석 모델을 조사해봐라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17가지를 조사해 왔어요. 그래놓고 지금 살아남은 모델을 정리해봐라 그러면 4개 살아남았어요. 다 죽었어. 맨더 모델하고 뭐 켄트앤 팍 모델 이런 모델만 좀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그 정도로 아무튼 맨더 모델이 유명한데 그래서 철근 배치에 따라서 요 간격하고 봐서 횡 압력을 계산한 다음에 3.7배 하는 게 실험 결과에 제일 잘 맞다 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한 결과가 여기 교량 및 구조공학회 논문집에 분석한 결과가 2024년도 논문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유로 코드보다도 우리나라 기준에 있는 것들이 분산이 훨씬 더 적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 내진 쪽에 이 비선형 해석을 할 때 이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제 내구성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구성 및 콘크리트 강도 내가 추가를 하나 했는데, 콘크리트 구조의 내구성은 콘크리트는 평균 pH 값이 뭐 독일어는 pH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pH 값이 12.8로 강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철근 주위를 강알칼리성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별일 없으면 철근이 부식되지 않습니다. 또 강제는 철근을 생산해 놓으면 철근 표면에 굉장히 얇은 부동태 피막이 쌓여져 있어서 그냥 놔두면은 부식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부식되냐면 철근을 꺾은 데부터 부식이 생겨요. 그래서 갈고리를 한다든지 띠철근 하려고 이제 몇 번 꺾거나 하면, 그리고 방치해 두면 굽힌 데에서 부식이 시작이 됩니다. 굽힌 데에서 부동태 피막이 깨져버린 거예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굽혔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깨져서 거기서부터 부식이 시작이 돼요. 그렇지만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면은 이 콘크리트의 이 알칼리성 때문에 부식이 더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식된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어도 괜찮아요. 이걸 모르는 기자들이 뭐 난리를 피는 적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콘크리트 학회에 문의를 하시면은 옛날에 철근 부식에 대한 의견서 쓴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들이밀면 됩니다. 그거 보면 어떻게 하라는 게 다 있으니까. 우리도 차제 제가 그 의견서를 공유를 할게요. 그걸 보시면은 어떤 철근을 써도 되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부식 이슈. 어찌됐든 그렇지만 내구성이 저하되는 요인은 철근이 부식이 되면, 예를 들어서 밖에서 수분이 침투를 하거나 염화물이 침투하는데 콘크리트에 조금씩 스며들 수 있다 그랬어요. 또 동결융해 때문에도 얘가 약해질 수 있고, 또 균열이 생겨서 글로 침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철근이 부식이 되면 강제가 부피가 2.5배로 팽창을 하면서 피복을 밀어내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피복이 깨져요. 그러면서 강제 부식 때문에 오래 못 쓰거나, 혹은 콘크리트가 열화돼서 디테리어레이션이라고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약해져서 뭐 수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약해지고 동결융해 등등등등 해서 약해지면 오래 못 쓴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손상이나 열화 요인은 일단 화학물이에요. 염화칼슘, 이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나라. 특히 교량하는 분들, 바닥판에 염화칼슘 팍팍 뿌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또 해양 구조물일 때는 해수 염분이죠. 바닷물 짜니까. 그래서 해양 구조물에서 또 동결융해 작용 때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약해지거나. 여기 또 옥탄에 4번, 5번. 표면 손상, 뭐 긁히거나, 철근 부식 때문에 피복이 탈락하거나, 뭐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PSC 교과서에는 제가 이 사진을 넣어놨는데, 이게 다 토론토에서 찍은 거예요. 토론토 시내에 고가도로가 있는데, 그 교각에 이 피복이 다 탈락이 돼 있고 철근 녹슨 게 다 나타나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코핑이라고 부르는 거죠. 교각의 보호. 거기에 전단 철근이 다 보여요. 그래서 토론토에 있는 분한테 들어봤더니 가끔 뉴스에 나온대요. 오늘도 콘크리트가 떨어졌다. 밑에 차 지나가는데 위에서 쿵 떨어지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데, 토론토에서 이 고가도로를 부시고 다시 져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토에 가시면은, 내가 가끔 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가서 찍은 게 이거야. 똑같은 토론토인데 요거는 철근 콘크리트 체계에 있는 건데, 몇 년 뒤에 이거 찍고 나서 몇 년 뒤에 가보니까 또 여기도 이렇더라고요. 교각인데 이러고 있어요, 얘네들. 이거는 시카고에서 찍은 겁니다. 시카고에 여기 강압성 교량인데 옆에 강구조 아이빔 2개 있고, 이 바닥판인데 이쪽 방향에 철근 다 노출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메인터넌스가 여기 피복을 일부러 걷어내 이렇게 막.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 머리 맞으면 또 물어줘야 되니까. 미리 걷어내요.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설공단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떨어졌었어요. 지나가는 분이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오유, 가 떨어질 뻔했네. 그거 안 맞았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요즘 메인터넌스에서 이 피복 탈락 이것 때문에 이거 유지 관리하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미국도 이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놔두자는 뜻은 아니고 아무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설계 기준과 표준 시방서로 이 이슈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요거는 제가 RC 교과서에 써놨어요. PSC 교과서는 요 부분까지 내가 그때 안 썼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교과서에 374절을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설계를 하시는 분이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정하죠. FCK를 정합니다. 경험으로 30으로 하자, 40으로 하자 정했는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내구성을 생각해서 압축 강도를 하나 더 정해야 됩니다. 그게 내구성 기준 압축 강도예요. FCD라고 해서 환경 조건을 고려한 최소 설계 기준 압축 강도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보시면은 환경 조건이 일반 조건, 좋은 조건이에요. 일반 조건. 탄산화, 도심지의 그 자동차 매연만이 나오는데, 염화물 그래서 뭐 염화칼슘 뿌리거나 이런 바닥판이거나 아니면 해양 구조물이거나 여기 염화물, 동결융해 혹은 황산염은 토양에 지하 구조물인데 흙 속에 황산염이 들어가 있는 토양이 우리나라는 많지 않은데 외국엔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접하면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숫자가 커질수록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설계 기준을 보시면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EC1, EC2, EC3, 4인지 상태에 따라서 설계 기준 강도를 점점 높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구성을 위해서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선정해야 됩니다. 구조 성능을 위해서 FCK를 정하고, 그게 이것보다는 높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다, 거꾸로죠. 죄송합니다. 최소한 아무튼 똑같은 얘기인데 아무튼 이거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그러다가 강도설계법 기준에서 지금 설계 기준이 이제 개정될 겁니다. 지금 국가기준센터의 심의는 일단 통과된 상태고, 지금 중앙심의에 이제 상정될 건데, 국토부에서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거기서 통과가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개정이 되고, 개정된 걸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때 내구성 기준 압축 강도라는 항목을 용어를 없애기로 했어요. 없애고 그냥 최소 설계 기준 압축 강도로 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미는 내구성을 생각한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환경 조건을 생각해서 FCK를 정하는데 그 값은 이것보다 이거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개정이 될 거다. 그렇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호칭 강도를 결정을 해야 돼요. 호칭 강도는 환경 조건, 건설 현장의 환경에 따른 품질 변동성을 고려한 레미콘 주문 강도예요. 그러니까 레미콘을 주문할 때 FCK가 30이면 30메가파스칼 콘크리트 납품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주문할 때는 호칭 강도로 주문을 해야 돼요. 그 호칭 강도가 뭐냐면은 여기 앞에 했었던 요거 설계 기준 강도, 지금은 이제 FCK로 통일한다 그랬죠. 최소값을 해서 그거 플러스 추가한 값이에요. 얼만큼 추가하냐면은 표준 시방서에 있는 내용인데, 보통 시멘트로 얘기를 해봅시다. 보통 시멘트를 사용할 때 설계 기준 강도 28일, 40일, 56일을 쓸 수가 있어요. 장기 거동을 생각해서 56일을 설계 기준 압축 강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일 때 28일 동안에 콘크리트 만든 다음에 28일 압축 강도 나올 때까지 현장의 기온이 18도 이상이면, 그러면
보정 안 해도 돼요. 환경이 좋다. 그냥 써도 된다 이거. 그냥 불러도 돼. 30 그냥 주세요 하면 되는데 온도가 8도에서 18도 사이야. 좀 추워. 추워요. 그러면 30메가파스칼로 주문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3메가파스칼을 더 해야 돼. 그래서 33을 보내주세요라고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33을 가서 타설을 해야 요 쌀쌀한 날씨에 강도가 조금 줄어도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은 나온다 이거지. 더 추우면 4도에서 8도 사이, 엄청 추워. 그러면 플러스 6을 해야 돼. 36을 주문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요거는 일본 스타일이야. 일본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논의가 되다가 지난번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어요. 표준지방서에. 그래서 설계하는 분도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FCK가 무조건 끝까지 FCK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시공할 때 콘크리트 강도가 이거를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시멘트 종류에 따라서 재령에 따라서 요 조건들이 다 달라요. 요것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레미콘 주문할 때는 숫자 3개를 주문한다. 20, 30, 120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처음에 20은 골재 최대 치수야. 20mm 이하의 골재로 만든 거. 30은 30메가파스칼 호칭 강도예요. 설계 기준 강도가 아니고 호칭 강도로 주문해야 되고, 마지막에 120은 슬럼프 값입니다. 슬럼프 값 120mm 이상을 보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품질 기준 강도를 생략하고 그냥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FCQ 뭐 이런 표현이 이제 없어지고 뭐 아까 설명한 내용이요. 그렇게 호칭 강도로 주문을 받으면 레미콘 회사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레미콘 회사는 배합 강도를 결정을 하는 거죠. 배합을 결정하는데 호칭 강도 이상의 값이 나오도록 높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FCR이라고 뭐 표현하는데 호칭 강도, 주문한 강도, 주문받은 거에다가 그 회사의 표준 편차의 1.34. 그러니까 회사별로 표준 편차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주문받았어. 근데 우리 회사의 실력이 좋아서 품질을 레미콘 만들면은 강도가 아주 일정해. 변동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베리에이션이 0.1밖에 안 돼. 그러면 평균값이 요 정도만 돼도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 높아도 되고. 품질 관리가 좀 느슨해 가지고 변동폭이 0.15 정도 막 되면 그러면 평균값이 좀 높게 해야 되죠. 목표를. 더 안 좋으면 더 높은 값을 내야 되고, 그것을 평균 소요 배합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목표로 해서 평균값이 나오도록 비벼야 돼요. 그래서 레미콘 회사별로 표준 편차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표준 편차는 30개 데이터로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의 노하우야. 그러니까 이게 작을수록 실력이 있는 회사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요걸 알고 있으면은 2개의 조건으로 정합니다. 연속한 3개의 시험 결과의 평균값이 요거보다 작게 될 확률이 1%가 되도록 하려면은 표준 편차의 1.34배를 한 것만큼 더 더해라. 예. 또 하나는 요런 조건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35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요식, 30을 넘어가면 요식으로 계산한 거. 그래서 요 2개로 계산한 것 중에 큰 값을 목표로 해서 평균값이 나오게 비빈다. 요게 배합 강도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여기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옛날에 다 아마 공부했을 텐데 다 설계하시느라고 까먹었어. 시공하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림들은 다 철근 콘크리트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그때 표준 양생을 하죠. 수조에다가 담아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23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의 물속에다가 담가가지고 표준 양생으로 요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데이터가 30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 15개밖에 없어. 그러면 16%를 더 높여야 되고, 20개밖에 없으면 8%더 높이고, 20개, 25개면 3%더 높게 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적은 영세한 데는 더 높여라 이런 뜻이에요. 데이터를 30개 이상을 해라. 시험을 했는데 실험 횟수가 부족해. 데이터도 없어. 아이 그러면 이만큼 더 더해라 이거예요. 7 더하고 막 이렇게 더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들이 표준시방서에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량 쪽을 보겠습니다. 교량 한계상태 설계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시면은 옛날 도로교 설계기준 한계상태 설계법 2012년에 처음 나왔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죠. 그게 지금 KDS 24, 14, 21로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재료에 관련된 거는 여기 강도설계법 기준 14, 20 공통기준 그리고 공통표준시방서를 인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소 설계기준 압축 강도 아까 얘기한 거 그거 지켜야 됩니다. 한때 내가 좀 살짝 지나가긴 했는데 그 항만 설계기준 일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항만 설계기준을 개정하면서 전부 항만 설계기준이 이걸로 다 바뀌었습니다. 30 또는 35로. 이거 적용하기 전에 항만 설계기준은 18 이상이면 다 됐었어요. 근데 이제 항만 쪽에서 너무 낮다 지금 바닷물 뭐 이러고 있는데 막 너덜너덜해 지금 항만 가보면. 그래서 콘크리트 학회에서 이렇게 개정했다고 한 거를 이제 반영이 돼서 지금 항만 설계는 전부 30, 35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만은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이에요. 어항은 그 고기잡이 배가 들어가는 항구를 어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도서지방, 섬 이런 데는 레미콘 공장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전부 이게 비벼야 돼 이렇게 손으로. 거기서 30 어렵다 하고 처음에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래도 항만에 바닷물 닿는 데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고 해서 다 개정이 됐습니다. 항만 쪽이. 생각이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교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량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기준 알아두셔야 될 게 노출 환경에 따른 최소 설계 등급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량은 우리나라 교량 설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노출 환경이 아주 좋은 경우 건조 환경 아니면 물속에 담궈져 있거나 좋은 환경입니다. E0나 EC1이고요. 부식성 환경 습기 또는 물과 장기간 접촉되는 환경인데 EC2, EC3, EC4에 해당한다. 부식이 좀 된다는 거고 아주 부식이 심할 것 같은 고부식성 환경 염화물, 해수 이런 데 노출되는 경우 세수로 나뉘고요. 최소 설계 등급이 있는데 우리는 PSC면은 요거나 요거죠. 부착 프리스트레싱. 그래서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부착, 비부착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부착 긴장돼 그라우팅을 했다. 아니면 프리텐션이다. 그러면 이쪽이고 PSC인데 비부착이다. 기름을 채웠거나 뭐 익스터널로 뺐거나 뭐 이런 거.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철근 콘크리트도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2등급 이상이면 된다. 부착 긴장제인 경우는 상호에 따라서 B, C, D 등급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그걸 이해하시고 그 밑에 테이블에 그러면 A, B, C, D가 뭐냐 이거예요. A, B, C, D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A 등급이 굉장히 센 등급이야. 엄청 센 등급이에요. 그래서 A 등급으로 설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검증 하중조합이 사용하중 한계상태 하중조합 1에 대해서 영응력이어야 된다. 곧 설명하겠습니다. 동시에 균열폭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균열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균열이 생기면 안 된다.
B등급이면은 하중조합, 사용한계 상태 하중조합 3, 4에서 영응력이 되고요. 그리고 하중조합 1에 대해서는 균열이 생겨도 좋은데 0.2mm 이상 생기면 안 된다. 이걸 초과하면 안 된다. C등급은 하중조합 4에서 영응력이 되고, 역시 이 3, 4 하중조합에서는 허용균열폭 0.2mm. D등급은 여기 괜찮아. 이건 검토할 필요 없고, 균열을 허용하는데 3, 4 하중조합에서 0.2mm로 되어 있는데 0.3mm로 개정이 돼요. 이것도 아직 공표는 안 됐어요. 예. 안이 0.3mm 개정하는 걸로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이것도 지금 중앙심의까지 지난번에 통과된 걸로 내 들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공표가 되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바꿔놓은 걸로 교과서도 막 써놨어요. 예, 이거 0.3mm로. 예, PSC 쓸 때는 0.2mm였는데 RC 쓰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이거 개정이 될 거니까 이제 0.3mm로 바뀐다. 2등급, RC도 2등급이라고 그랬어요. 철근 콘크리트하고 비부착인 경우엔 2등급 이상인데 하중조합 5에서 0.3mm까지 균열 허용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사용한계 상태 하중조합 1, 3, 5를 알아야 되잖아. 밑에 나와 있어요. 하중조합 1이 뭐냐면은 데드로드 플러스 프리스트레싱 플러스 라이브로드 플러스 임팩 100% 활하중입니다. 충격을 포함한 100%가 하중조합 1. D 플러스 PSC에 활하중 플러스 임팩의 80%가 3이야. 80% 수준. 그리고 5는 라이브 로드가 없어요. 고정하중 상태. 고정하중 상태가 5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철근 콘크리트면 어떻게 되냐? 철근 콘크리트는 2등급이면 된다 그랬고,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2등급이면 돼요. 2등급이면은 뭐냐면은 요거니까 하중조합 5에서 고정하중 상태에서 프리스트레싱까지 포함해서 고정하중 상태에서 2등급에서 0.3mm의 균열폭만 안 생기면 돼. 오케이야. 근데 C등급을 볼까요? C등급은 사용한계 상태 하중조합 요거에서 5에서 C등급이 요거니까 요 하중 상태에서 영응력이어야 돼. 영응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단면 전체가 압축이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응력이 작은 데가 빵이야. 영응력. 그래서 맨 밑에 정모멘트 받는 구간에 맨 밑에 하단의 응력이 빵이어야 돼. 인장이면 안 돼. 예, 압축이어야 돼. 압축. 그래서 영응력 한계 상태. 요 자중 상태에서는 여기가 압축이어야 된다. 활하중에 80%가 올라가면 인장이 생길 수 있지. 인장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균열폭은 0.2mm를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중조합 1일 경우에 더 높은 거는 아유 뭐 더 균열폭이 더 커지겠지. 그렇지만 검토할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그게 C등급이고. B등급은 좀 더 올라간 거죠. 3에서 80% 수준에서 압축해야 돼. 활하중에 80% 수준에서 압축해야 되고 100% 하중에서는 균열폭이 0.2mm를 넘으면 안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환경 조건에 따라서 환경 조건이 아주 안 좋으면은 B등급 이상 해라. A등급이나 B등급으로 해라. 환경 조건이 적당히 좀 안 좋으면 A, B, C 중에서 선택해라. 최소한 C 이상은 해라. 그리고 환경 조건이 아주 안 좋으면은 아주 좋으면은 D까지 허용한다. A, B, C, D 이상 하면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환경 조건에 따라서 내구성 등급을 좀 매겨놨으니까 국내 교량 설계하는 분들 요거 잘 이해하시면 돼요. 교과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요 내용은 뒤에 2차 교육에서 6장에서 허용력하고 뭐 이거 공부할 때 다시 나옵니다. 이 부분.
근데 미리 땡겨서 요거 좀 소개를 한 거예요. 네, 요 부분 미리 좀 알아둡시다.